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유명 자사고를 다니면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해 학교 측이 즉각 전학 조치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잇따른 소송 등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다면서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는 계속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자사고는 다른 학교폭력 사건 역시 서류상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2학년이던 2018년 6월 학교폭력 대책지역위 재심에서 강제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석 달 뒤 전학 조치가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 내용이 학교 측에 전달됐습니다. 곧바로 전학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지만 학교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치를 미뤘습니다. 이 학교가 최종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를 보낸 건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2월이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즉각적인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재심 결정이나 1심 판결 직후 전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소송이 잇따랐고 학교 사정이 있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또 전학이 7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컸을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처분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보다 피해 학생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그것이 잘 안 됐다는 것이 아쉬웠고요. 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접촉금지인 2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삭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다른 가해 학생이 1, 2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기재 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기록 관리가 부적정했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아예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던 지역의 대표 축제들. 지난해부터는 조심스럽게 대면 축제로 정상화됐는데요. 지난해 지역 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가 해제되자 지역에서도 속속 축제들이 대면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횡성 한우축제, 평창 백일홍 축제, 영월 동강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치맥축제, 하이볼축제, 강변가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끊이지 않고 열려 외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 성적은 어떨까? 강원도 축제 4개를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과 횡성 한우축제, 강릉 커피축제와 춘천 마임축제 모두 코로나가 본격화된 2019년에 비해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경우 2019년 49,863명이었던 방문객이 지난해 86,929명으로 74.3%가 늘었고 횡성 한우축제는 2019년 174,954명에서 지난해 198,642명으로 13.5% 늘었습니다. 축제 기간과 축제 기간 전후 4주를 비교해보면 외지인의 일평균 소비액도 40% 넘게 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적극 반영되며 성공리에 치러졌던 지역 축제가 올해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작년엔 이른바 보복 소비 성향이 있었다면 올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외식 같은 소비성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지면서 아예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소비 심리랑 그리고 이제 그 국제 관광이 전면 재개되면서 한국의 그 지역 축제들이 해외 다른 관광 축제나 대비해서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아주 큰 과제라고.
이 빅데이터 통계는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공공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광공사는 올해 86개 문화관광축제로 빅데이터 분석 대상을 늘리고 각 지자체에서 축제 만족도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한때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양양공항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 이용객을 유치하면서 수익성이 날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부터는 국제화물 운송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 하역차에 실린 박스 수십 개를 비행기 안으로 옮깁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대만으로 운송될 항공 화물입니다. 타이페이행으로 작업하는 거고요. 총 4톤이고 물품은 우류입니다, 우류. 양양에 공항이 들어선 뒤 21년 만에 국제 항공 화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물꼬를 튼 화물 노선은 대만 타이베이와 베트남 하노이 일단 두 곳입니다. 주로 취급하는 화물은 기존의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보내는 동대문 의류나 전자제품, 생필품 등입니다. 현재로선 연간 5천 톤 가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 그중 70%에 해당하는 2년치 물량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양양공항이 인천공항의 우위를 보이는 특징은 빠른 물량 처리입니다. 인천에선 국제 화물 수출입 절차가 4-5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양양공항은 한두 시간이면 됩니다. 신속하게 화물 작업이 이루어지고 통관까지 인천공항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이점을 바탕으로 양양공항은 올해 말 3,800제곱미터 규모 화물 터미널이 들어서면 농수산물 수출입 물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해안과 속초항에서 들여오는 킹크랩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속초의 한 수산물 수출입 회사는 올해 말부터 양양공항 비행기로 동남아의 킹크랩 수출을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했었는데 앞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시간 단축도 되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잔밋빛 계획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우려할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높은 이익률을 보인 화물 운송 단가가 최근 베트남 등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평년 수준 아래로 급락해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업을 잘 정착시키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초기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항공 화물 사업이 양양공항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번 보도를 통해 방치된 쓰레기 산 실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쓰레기 산 치워도 문제입니다. 취재진이 강원도의 불법 폐기물 현황을 입수해 분석을 해봤는데 지자체가 폐기물을 대신 치우면서 들인 세금만 60억 원 가까이가 되고 이 중 환수된 돈은 0원이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포대를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쓰레기 2만 8천 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활용 처리업체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류에서 남은 재라고 보시면 돼요. 영월군은 수차례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업체는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영월군은 지난 2020년 1월 세금 55억 원을 들여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땅 주인에게 넘어가 5년째 소송 중입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그게 이제 소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든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 나야 되겠죠. 화천에서도 지난 2018년 8월 54살 이모 씨가 농사용 땅에 쓰레기 350톤을 무단 투기해 처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돈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화천군 역시 이듬해 세금 3,100만 원을 들여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강원도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 현장 7곳 가운데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치운 곳은 5곳입니다. 예산은 6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관련 법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돌려받은 돈은 없습니다. 갚을 돈이 없거나 소송 중인 게 이유입니다. 재산을 조회하거나 가압류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구상권도 시효가 있긴 하지만 일단 돈이 없는 사람이 시간 지난다고 돈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회수를 못한다고 봐야죠. 반면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위자가 받는 벌금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폐기물이 나오기 전에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등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라이즈는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겁니다. 교육부는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 가운데 경북, 대구,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안팎에서는 이번 탈락을 두고 위기의식도 부족했고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경호 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을 본격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중에서 교육 분야에는 강원형 자율학교와 마이스터고, 국제학교 설립, 농촌 유학과 외국 교육기관 운영 등 8개의 특례가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제도 개선 제안방을 상시 운영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분야 특례 발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도내 학교 비정규직 만여 명 가운데 여성 노동자 비율이 95%에 달하지만 여성 집중 직무에 대한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돼 있다며 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방학되면 생계 곤란을 겪는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31일 새학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해광업공단이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민관합동사업조사단을 발족했습니다. 공단은 이달 초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과 북미 지역 광물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캐나다를 방문해 광물업체와 자원공공기관을 상대로 유통망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자제품에 쓰여 전략 자원화되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 확보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사업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 공무원 특별 기동 단속과 산림 드론 단속을 병행해 산불 예방 활동을 시행합니다.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은 인공지능과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해 산불을 감시하고 산림청 헬기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3, 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30건, 피해 면적은 1,113헥타르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14건의 대형 산불 가운데 64%인 9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고물상과 폐기물 매립장 등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1건으로 화재로 인해 2명이 다치고 47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양양 폐기물 매립장 화재 당시 7일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인 것을 비롯해 가연성 폐기물로 인한 자원순환시설의 화재 취약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다음 달 28일까지를 자원순환시설 화재 예방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자원순환시설 192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설치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겨울 강원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한랭 질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한랭 질환자 수도 92명이 신고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한랭 질환자 수는 지난 겨울 신고된 28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 한랭 질환자에 따른 추정 사망자는 도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 소방학교가 오는 22일까지 산림화재 대응 특성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내 소방공무원과 서울, 경북 등 6개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 공무원 등 모두 94명이 참여해 산불 맞춤형 장비를 활용한 대형 산림화재 진화 훈련에 나섭니다. 강원도 소방학교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재산 피해 가운데 산림화재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현장 교육을 강화해 산림화재 대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25개를 선정했습니다. 전담 여행사들은 전통시장을 여행 코스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 춘천과 화천 등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시군 코스에도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면 프로그램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강원도에서는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개나 짐승에 물리는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광견병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7만 8천 마리의 가축과 반려동물에게 광견병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야생동물 광견병 전파를 막기 위해 너구리 출몰이 잦은 산과 민통선 지역에 미끼 백신 59만 9천 개를 살포합니다. 광견병은 주로 야생 너구리로 전파되며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동물은 제2종, 사람은 제3군 법정 전염병입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춘천 조양리의 돼지 농장이 6개월 만에 다시 돼지를 사육합니다. 이 농장은 올해 1월부터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도록 입식 시험용 돼지를 들여와 2달 동안 시험을 진행했는데 정밀 검사와 환경시료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재입식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는 일반적으로 다시 돼지를 키우기까지 1년 이상 기간이 걸렸는데 이 농장은 6개월 만에 재입식에 성공해 양돈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논의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기존의 논활용 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여름철 작물인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을 직불금 대상에 추가하고 이모작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급 단가는 시기와 품목에 따라 달라지며 겨울 작물인 보리, 밀, 호밀, 귀리, 목초, 풋배기 사료 작물은 헥타르당 50만 원, 여름 작물인 논콩과 가루쌀은 헥타르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헥타르당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직불금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지난해 원주시 연간 수출액은 10억 3,7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해 우리나라 평균 6.1%를 상회하는 성과로 자동차 부품과 면류,
의료기기 분야의 수출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해외 라이브 커머스 운영과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 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8개 분야 2억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주에서 30년 동안 장학 사업을 이어온 재단법인 동아서관 장학회의 마지막 장학금 전달식이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장학회는 이번에 장학기금을 청산하면서 원주의 10개 고등학교 560명의 학생에게 50만 원씩 모두 2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아서관 장학회는 1994년 김재갑 대표가 사제를 출연해 고등학생들의 수업료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1,150명에게 6억 2,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오다 개인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